안녕하세요. 오또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약 2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또 묵혀두었던 책들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이미 반납을 해버려서 실물이 없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루브 연락 없다입니다. 이 책의 제목 그루브는 누구냐면 지구인이 아니고요. 바로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두 명이 우리 지구를 탐사하려고 오는데요.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구인 탐사, 지구인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그루브라는 외계인이 유명한 여자 배우의 몸으로 변신을 해서 우주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찰 일지가 잘 도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루브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책 제목처럼 그루브 연락 없다. 해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우주선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그루브의 직장 동료 외계인이 그루브를 찾아서 우주선 밖으로 나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행복을 더 느끼고 더 자주 웃고 하는 이 원인은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온 감각으로 새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많이 웃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에세이나 철학가들 분들이 많은데 약간 외계인의 시점에서 우리 지구인들을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이런 시선으로 서술되고 이런 시선에서 관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설이었는데요. 구루브가 우리 지구인들을 보고 이렇게 관찰 일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켜본 지구인들은 체격이 다양하다. 그들 중에는 키가 아주 작은 자들도 많은데 키가 더 큰 자들이 그들을 조그만 차에 태우고 다니지 않으면 그들은 키가 아주 큰 자들한테 밟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키가 큰 자들 중에서 200cm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구인들의 키가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가 정확하게 똑같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키가 서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랑 똑같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외계인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당연한 이런 일상, 우리의 이런 당연한 생김새 이런 것들을 정말 재미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아,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은 그루브를 찾아서 우주선을 떠난 동료가 관찰한 내용이었네요. 그루브가 바라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루브가 원주민과 첫 접촉을 가졌단다. 그루브가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그 지구인의 신장은 170cm, 두개골 크기는 57cm, 눈은 2개, 꼬리 길이는 0.00cm, 꼬리 없음이다. 지구인들은 언어를 통해 대화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구조적으로 단순하지만 소리를 내는 일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들의 소리가 내부 기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소리 자체의 개념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지구인의 생김새와 일상생활을 정말 재밌게 담고 있고요. 이제 그루브를 찾아서 나간 외계인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어떤 레스토랑으로 들어간다. 검은 옷을 입은 신사가 뻣뻣한 자세로 나한테 예약을 했느냐고 묻는다. 나는 예약은 안 했지만 화장실이 22개인 별장을 짓는 중이라고 대답하고 꽃다발로 장식된 테이블을 잽싸게 차지한다. 그리고 결례가 될까 봐서 꽃송이를 냉큼 먹어치운다. 신사가 차림표를 내놓으며 무엇을 먹을 거냐고 묻는다. 내가 차림표를 보면서 하몬, 멜론이 들어간 하몬, 멜론을 차례대로 주문하자 신사가 이번에는 무엇을 마실 거냐고 묻는다. 나는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지구인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액체, 즉 오줌을 주문한다.
테이블 위에 있는 꽃송이를 냉큼 먹어치워요. 결례가 될까 봐서. 그리고 무엇을 마시겠어요? 음료 무엇으로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지구인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걸 시켜야겠다. 아, 그들 모두가 오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지. 오줌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들이 구석구석 둘러보고 있는 요 배경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음식이나 건축물들을 상상하고 검색해보고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그루브는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직장 동료는 그루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만나는 지구인들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말 귀엽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앤서니 도어의 클라우드 쿠쿠랜드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고 금장으로 이렇게 뒤덮여진 요것이 클라우드 쿠쿠랜드인데요. 요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가 탁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술되나 싶으시겠지만 아니고요. 세 개의 시점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점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두 번째 시점은 2020년 미국 아이다호주 레이크포트, 이 시점은 1951년 우리 한국 6.25 전쟁과 좀 결부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020년이 메인이고, 그 다음 시점은 지구가 폐허로 변해버린 22세기의 어느 시점,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요. 과거가 서술이 되다가 현재가 서술이 되다가 미래가 서술이 되다가 나중에는 요 서술되는 이 시점들이 한 번에 뭔가 모아지는데 그 이 세 시점을 모으는 그 중심 이야기가 클라우드 쿠쿠랜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시점에서 한 5명 정도의 인물, 5인물이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데 그래서 읽을 때에 시점이 왔다 갔다 하고 인물의 그런 관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기는 하지만 읽기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 800쪽에 달하는 책이긴 하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 시점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이렇게 서술이 되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흘러가려나? 라는 궁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에게 몰입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인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인물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인물 이야기가 끝나면 이 인물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 기다려야겠다. 읽어야겠다. 그럼 또 여기에 몰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네? 이 인물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이 인물 이야기 읽어야 되네? 또 하고 또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이 인물 이야기로 돌아가서 맞다. 이해가 있었지? 이해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500페이지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500쪽쯤 가면 이 세 시대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오? 이렇게 합쳐진다고? 이렇게 합쳐지는 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800쪽의 달에 있는 매직을 멋보시게 됩니다. 중간중간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 참 다양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주제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지만,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연결되는 연결성이 있다는 것, 연결되는 끈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도 지금 개별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미래에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중심 주제였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른이 어린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물음, 그런 윤리적, 도덕적 선택?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저의 개인적인 고찰이지만, 나라는 사람은, 오토행이라는 이 사람은
인간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보다 동물에게 연민을 느끼고 눈물을 쉽게 흘리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점과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곳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앤서니 도어 작가님께서 2014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는 작품을 쓰시고 그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도 어제 중고서점 나들이를 갔을 때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 걸 구경을 하긴 했는데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책들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시각장애인인 프랑스 소녀와 독일 고아 소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던데 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슬플 것 같기도 하지만 감동적일 것 같아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집에 있는 책들을 섭렵을 먼저 하고 정리를 하고 새 책을 들여오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고 왔는데 이 작가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긴 책이었고요. 800쪽이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한번 그림을 찾아볼까? 세 번째 책도 제가 도서관에서 읽고 지금 반납한 상태여서 제 실물이 없는데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에요. 우케스의 이상한 그림이라는 요 책. 요 책은 제가 우케스의 이상한 집이라는 그 소설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소개 영상 올렸을 때 구독자분께서 그 작가님의 이상한 집이라는 그 작품도 재미있지만 이상한 그림이라는 이 책도 진짜 재밌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읽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이게 소설이 3편으로 나눠져 있었나 해서 이게 읽다가 이야기가 끝났네? 이렇게 끝나나? 이거 이런 단편 소설집인가? 이게 뭐지? 라고 당황했지만 읽다 보니까 그 3편이 이어지는 연작 소설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이상한 집에서 받았던 충격과는 조금 다른 결의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참 재미나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책을 언급하지 않고 갈 수가 없네요. 정유정 작가님의 영원한 천국. 이 책은 9월 말에 출간이 됐었죠. 그때 제가 언박싱 했을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1.5독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조금 있다가 중간쯤에 너무 루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좀 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끝부분을 이제 완독해야겠다 해서 읽다가 에필로그에 도달했을 때 이걸 내가 놓쳤었나? 내가 어디서부터 뭘 놓쳤지? 라고 생각해서 앞부분부터 가서 다시 훑어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세계관을. 그랬더니 역시 정유정 작가님은 이렇게 큰 세계를 설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거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역시 정유정 작가님은 허투루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또 한 방 크게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요. 혹시 저처럼 이 책을 생각보다 좀 루즈하네 라고 느끼셨던 분이라거나 아니면 아직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읽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에필로그까지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가셔야 이 세계관이 끝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 출간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제 독서 생활 10년 이상 한 이 독서 생활에서 최애 작가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김혜란 작가님을 꼽고는 했거든요. 제가 20대 초중반의 독서의 맛을 들렸을 때, 문학의 발을 딱 들였을 때 저와 결이 너무나도 맞았던 작가님이셔서 늘 김혜란 작가님이 저의 최애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약간 저랑 결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책도 내가 결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 책도 조금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그 책보다는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읽었었는데
이런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 올해의 책에 많이 뽑히더라고요. 이곳 저곳에서. 그리고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단단히 자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리커버판도 나온 걸 보면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선택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밀리의 서재에 그 책이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그 책을 한번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도 하차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첫 번째는 오쿠다 히데오의 죄의 궤적이라는 책을 1권과 2권을 모두 빌려왔다가 1권의 후반부에 갔을 때 제가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설정은 너무나도 재밌었고 처음에 흡입력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한 섬에 사는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주인공은 소위 동네 바보라고 불리는 청년이었어요. 조금 지능이 좀 낮은 편에 속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의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A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A는 섬에서 그 뱃일을 도와주고 뱃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벌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특기는 빈집털이에요. 빈집털이. 빈집을 터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제 뭐 빈집털이가 일어났어도 동네 바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마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그 일을, 그 취미를, 그 특기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A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섬에서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청년이 되면 나갈 것이다. 나는 도쿄로 가서 멋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쿄로 가기 전에 크게 한탕해야 하는데 언제 하지? 하고 이제 각을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야, 에이야, 내가 너 비밀 알고 있거든? 너 그 누구누구네 빈집털이 한 거 너지? 라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알았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B라고 해볼게요. 그 B라는 사람이 A에게 야, 내가 너 빈집털이 한 거 묻어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줄 테니까 너 나랑 한탕 크게 하자. 내가 작전 다 짜줄게. 너는 그냥 실행만 해. 라고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A는 어쩔 수 없죠. 이거 한탕만 하고 크게 한탕하고 도쿄로 떠나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작전을 짜주는데 어떤 부자네 집, 부잣집에 그런 이제 섬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양식장 같은 비슷한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게 크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다 그 불난 곳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 아저씨네 가족이 다 밖으로 나올 때쯤 너가 그 집을 털어라. 그리고 너가 털고 나오면 내가 너가 그 도쿄로 타고 갈 배까지 준비해 주겠다. 그 배에 기름도 가득 채워주고 여분 기름까지 실어주겠다. 걱정 말아라. 나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A라면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못하고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A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알겠다라고 실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B와 함께 그 작전을 실행을 하는데요. 밤중에 비닐하우스가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그 빈집 털이를 하러 가죠. 그래서 능숙하게 빈집 털이를 하고 나옵니다. 배낭 가득히 금괴 뭐라고 하지? 금 금고 금고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배낭에 담아서 이렇게 나오고 B가 마련해준 비닐하우스의 그 구석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새벽이 되면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새벽이 됐을 때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 배에 가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도쿄 가서 성공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가요. 가는데 배를 타고 동동동동 바다로 이제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을 했는데 기름이 좀 떨어져 가나 보다. 기름이 없네. 라고 해서 기름을 충전해야겠다 해서 기름통을 똑똑똑똑똑 하고 열었는데 응? 킁킁킁킁 기름 냄새가 안 나네? 기름이 아닌가? 딱 만져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물인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아니고 물인 거예요. 아! 이 비가 날 속인 거야? 이게 뭐지? 아! 내 가방! 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자기 그 빈집털이한 가방을 축축축축 쳐 열어보는데 돈이 없어요.
두둔, 충격. 다른 뭐 신문지나 옷가지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 당했구나. B한테 당했구나. B가 나를 이용한 거구나. 나 진짜 멍청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도 기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건 바닷일을 하면서 이 바닷길을 읽는 방법을 조금 알다 보니까 내가 이 물에 배를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좀 도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흘러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빈집털이를 했던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그 살인 사건과 연루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 포위망을 조금씩 수사망을 조금씩 좁혀오는 그 시점에 제가 중도 하차를 했는데요. 중도 하차를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다른 인물들이 많이 좀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고, 제가 웬만하면 일본 소설을 잘 읽는 편인데 히가시노 게이고 책도 많이 읽었고, 저기 책장에 두세 칸 정도가 일본 소설인데, 그런데도 이번에는 좀 이름을 외우는 게 좀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도 하차를 했는데, 죄의 궤적이 재밌으면 그 오쿠다 히데오님의 신작 리버를 너무나도 극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로 넘어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죄의 궤적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리버까지도 가지 못했다. 죄의 궤적. 근데 또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다 보니까 꽤 재밌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펼쳐볼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책을 중도 하차했었고요. 또 중도 하차한 책은 정대진 작가님? 맞나? 급류라는 소설. 책을 읽어보았다. 책 좀 읽는다. 책 좀 관심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급류라는 이 소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라고 했고 제 가까운 친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책 기준 278쪽 중에서 28쪽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약 10% 읽고 하차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쭉 읽게 될지 안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소설이 출발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시체가 벌거벗겨진 채로 강하류에서 발견이 되었다. 라는 부분에서 뭔가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제가 살짝 책태기에 조금 빠져 있었어가지고 좀 진도가 안 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빠진 책태기의 류는 이런 거였어요. 왜 이거를 중도 하차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6쪽에서 주인공들이 계곡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계곡 출입 금지, 급류와 와류로 인하여 대단히 위험하오니 절대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고 저도 이제 책을 다독하는 편은 아닌데 독서 그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다독은 하는 편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독서가 취미다라고 말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책을 뭐 킬링 타임용으로 슉슉슉 읽는 타입이 아니고 좀 분석을 하면서 문장과 단어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면서 읽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 말을 읽었을 때 계곡 출입 금지, 급류와 와류로 인하여 대단히 위험하오니 절대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표지판을 보았을 때, 아, 급류와 와류로 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거기에 출입을 금해야 되는데 출입을 함으로써 무언가가 일어나는 이야기구나. 그런 느낌이 팍 들었고, 그 다음에 근데 와류가 뭐야? 해솔이 물었다. 계곡물 아래 움푹 팬 웅덩이에 생기는 소용돌이 말하는 거야. 빨려 들어가는 거.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해.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도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그때에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을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뭔가 발현되나 보다. 숨 참고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누군가가 생기나 보다 라는 것이 추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완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랄까? 저도 저 자신을 뭐라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책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읽다가 중도 하차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책으로 책태기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잠시 후에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중도 하차를 했고 요즘에는 영어 책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제가 The Queen's Gambit, Dune, The Hunger Game 요렇게 읽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영어 책들이다 보니까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천천히들 읽고 있고 최근에 또 추가해서 그 세 가지의 책들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는 영어 원서는 이 책입니다. Where the Crowd Has Sing인데 이거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한국어 번역이 된 이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한 요 정도까지 읽은 시점입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키아라고 해야 하나? 카야라고 한국어판에는 번역된 것 같아서 카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1952년과 196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시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카야는 1952년에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거리 네투드의 그레이스랑 좀 비슷한 설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건 또 실화이고 요거는 실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외국 소설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고 형제 자매가 많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나중엔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중에 또 Educated라는 저 타라 웨스토버의 자전적 에세이가 또 눈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또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이라기보다는 약간 종교에 빠진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사는 그런 분의 이야기였죠. 에듀케이티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카야라는 애가 6살이었는데 엄마가 그 아빠의 그런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떠나는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은데 진짜 참지 못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카야의 다 큰 언니 오빠들도 한 명씩 떠납니다. 엄마가 있었으니까 견뎠을 텐데 그것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니까 본인들도 살기 위해서 떠났겠죠. 그리고 떠나고 카야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 여러 언니 오빠 중에서 가장 바로 자기 위의 오빠, 조디라는 오빠를 믿고 있었는데 그 오빠도 카야랑 9살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떠날 수 있는 자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디도 카야에게 미안하다. 너도 조금만 더 크면 우리 마음을 알 거야. 너는 여기서 아빠랑 최대한 부딪히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해. 하면서 카야를 두고 갑니다. 그때 카야가 오빠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혼자 두고 가지 마라고 붙잡곤 싶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카야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살아냅니다. 아빠가 집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카야는 스스로 밥도 해먹고 마트 가서 할인택이 붙어 있는 것들 위주로 뭘 사가지고 또 밥도 해먹고 그렇게 살아내요. 살아내면서 카야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1969년의 시점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1969년에는 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한 남자, 앤드류라는 남자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늪지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늪지는 카야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 주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살인 사건과 카야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 이야기가 조금씩 요렇게 시점이 맞닿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거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기도 했고 넷플릭스에 영화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은 후에는 영화까지 한번 봐볼 예정인데 요즘에 요거 진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요거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이거 읽어볼 예정이고,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또 무엇이 있냐면, 이것도 원서 이야기 한 김에 원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요거는 또 이북 리더기로 읽고 있는데 The Housemaid라는 스릴러 작품인데요. 하우스메이드,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의 이야기인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 여자가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새 삶을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전과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전과가 있다라는 걸 알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었지 않게 생각하고 많이 잘리기도 했고 대우도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에서 먹고 자고 따뜻한 밥도 못 먹고 맨날 샌드위치만 먹고 살고 막 이러다가 하우스메이드 고용 광고를 보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엄청나게 부자네 대저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에 그 대저택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한테 아무 말도 하진 않지만 두 눈빛을 보내요. 그 눈빛을 보내는데 이 주인공이 느끼기에 뭔가 경고를 하는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근데 뭐 대화를 한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나서 아, 빨리 일자리 구해지면 좋겠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하고 차에서 또 앉아 있었는데 연락이 옵니다. 그 대저택 면접 봤던 그 사람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그 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냐면 자기 지금 집도 없는데 여기서 살면서 일까지 하고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그런 조건인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그 집에 가죠. 대저택으로 가죠. 집에서 일을 하는 남자를 또 마주치는데요. 그 남자가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합니다. 포로콜로였나? 포트로콜로였나?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모르죠. 그래서 무슨 뜻이지? 네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집도 구경시켜주고, 이 여자가 살게 되는 다락방도 소개해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을 소개해주면서 집주인이, 죄송해요. 너무 방이 누추하죠. 이런 데서 살라고 해가지고 좀 누추하죠. 죄송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너무 땡큐해요. 이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땡큐여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집주인이 오늘은 그럼 좀 쉬시고 내일부터 일을 하실까요? 해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응? 이 방이 이상하네.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고 밖에서 잠그는 문이네. 이상하네. 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까 그 남자 정원사가 자신에게 한 그 이탈리아어가 뭔지 궁금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그랬더니 danger, 위험이라는 뜻인 거예요. 응? 뭐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 집이 너무 더러워서 정리를 다 하고 그 집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딸내미의 간식을 챙겨주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 집 딸내미의 간식을 뭐 줄까 하다가 여기 선반을 열어보니까 피넛버터랑 뭐 크래커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래커에다가 피넛버터 발라서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발라서 준비를 해서 누구누구야 먹어 하고 줬더니 그 여자애가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야, 엄마 이 여자가 나 죽이려고 해 하면서 막 뛰쳐가는 거예요. 엄마 방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놀래죠.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애가 피넛버터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도 내려와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내 딸 죽이려고 했냐고 내가 당신한테 똑똑히 알려주지 않았냐고 내 딸 피넛버터 알러지 있다라고 내가 알려주지 않았냐고 왜 유의하지 않고 내 딸내미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그런 지침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피넛버터 알러지가 있었다고 말했으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찬장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너무나도 잘 보이게 맨 앞에 도드라지게 나와 있었던 것이 피넛버터였는데 딸한테 알러지가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피넛버터를 맨 앞에 내놓을 수 있나? 이상한 거죠.
요 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 닥친 danger, 위험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읽고 있는데 좀 약간 집주인의 히스테릭한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해가지고 진도가 잘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책태기를 요즘 극복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들은 첫 번째 요 책입니다. 한병철 작가님의 관조하는 삶. 요거는 진짜 속도를 내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많으면 10장씩 읽고 있는 책인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문장들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 무위의 아름다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쓴 것인데요.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잊힌 덕목인 관조적 삶을 재조명하며 노동과 성과 강제에 맞서는 무위 능력을 고찰한다. 무위는 한낱 게으름이나 거부, 무기력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목적과 효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존으로 쪼그라든 우리 삶을 위한 해독제이다. 한병철은 만약 우리가 관조하는 삶을 도외시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영혼의 타락과 온 지구의 소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약간 멍 때리면서 자신만의 성찰을 하고 사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부족한 이 현대 사회.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무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봄이 오고 풀이 저절로 자라네. 바르트는 이 하이쿠에 주목할 만한 파격이 있음을 알아챈다. 이 작품은 문법을 위반한다. 가만히 앉아 무위하는 사람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문법적 위치를 포기하고 주어로서의 봄을 위하여 사라진다. 이로부터 바르트가 끌어내는 결론은 이 게으름 상황에서 주체는 주체로서 지닌 속성을 거의 빼앗겼다라는 것이다.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것은 활동들과 행위들이다. 무위하는 주체는 터무니없다. 주체와 행위는 서로의 조건이다. 무위는 탈주체화하고 탈개인화하는 힘을, 쉽게 말해 무장을 해제하는 힘을 발휘한다. 문장의 또 다른 주어인 풀도 이 하이쿠의 기조인 무위를 부각한다. 바르트의 생각을 계승하여 말하면 무위의 열정이 영혼의 파격을 일으킨다. 주체가 자기를 포기한다. 주체가 자기를 벌어지는 일에 내맡긴다. 모든 행위, 모든 활동이 주체 없이 벌어지는 일을 위해 거두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게으름일 터이다. 나라고 말해야 한다는 굴레에서 때때로 벗어나는 경지에 도달하기. 와,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쉽사리 한 장 한 장 빠르게 넘길 수 있겠어요? 읽고 곱씹으면서 필사도 열심히 하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한병철 작가님의 관조하는 삶. 사실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조혜진 작가님의 단순한 진심. 요것도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는 암흑에서 왔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영원이란 무형의 테두리에 갇힌 암흑이 나의 근원인 셈이다. 방향성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홀로 그곳을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때 내 형상은 둥글고 단단한 씨앗 같았을까? 아니면 가늘게 이어지는 희끄무레한 연기 같았을까? 어쩌면 작은 반동에도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흩어지는 가변의 물질이었는지도 모르고 아예 형상조차 없는 한 줌의 에너지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책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져서 살아갔던 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20조까지밖에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도 조금씩 필사하면서 읽은 곳을 또 읽고 또 읽고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단은 정말 10번도 넘게 읽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많은 책을 빠르게 읽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십상인데 요즘엔 그걸 많이 내려놓고자 저의 진정한 독서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하는 중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린치의 예언자의 노래, 이 책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부커상을 2023년에 받았어요. 그때부터 읽어봐야지 하다가 한국어 번역판이 많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일랜드 문학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대표적으로 클레어 키건님, 맡겨진 소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푸른 들판을 걷다 이런 작품들을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읽고 계신 것 같고 2024년 올해의 책을 뽑으라고 했을 때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빠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받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작품도 아일랜드 작품인데요. 전체주의를 상상한 디스토피아적 그런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데 약간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남편을 가진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약 초반부 아주 극초반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따옴표 같은 게 없어요. 따옴표 같은 게 없고 그냥 쭉 계속해서 이어져서 서술이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집중력을 좀 요했는데 읽다 보니까 더 몰입되는 그런 장치인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서 눈을 가늘게 뜬다. 무슨 뜻이야? 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라니.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레리,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제발 지금 전화해. 빌어먹을.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까다롭게 굴어? 그가 말한다. 난 이 시간에 전화하진 않을 거야. 레리, 지금 해, 제발. 나는 GNSB가 다시 우리 현관문에 어둠을 들이우는 건 싫어. 당신도 소문 들었잖아. 지난 몇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듯이 안락의자에 앉은 채 몸을 숙이다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그녀를 향해 다가와서 아기를 받아 안는다. 아일리씨, 제발 잠깐만 들어봐. 존중은 상호적인 거야. 그 사람들도 내가 바쁜 거 알아. 난 아일랜드 교원 노조 부위원장이야.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장단을 맞추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완전히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요 책 읽어볼 예정이고 다 읽으면 또 들고 올게요. 그리고 요 책 읽고 있습니다.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인데 다음 주에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정 독서 모임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마르크스 생각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자본주의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대학 강사와 학생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가 철학자와 청년이 약간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읽으면 편한 책이고 제가 워낙에 이런 경제나 뭐 이런 곳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읽고 싶은 것보다는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완독 가능성 100%인 책입니다. 요즘에 이 책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맞나?
그저께 중고 서점에서 산 책인데 이게 저의 책태기를 이기게 해주는 엄청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이 책 빨리 읽어야겠다. 빨리 읽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책태기에 빠졌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이 저의 책태기를 구원해주는 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뮤얼 존슨의 라셀라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뒤에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아비시니아의 왕자 라셀라스는 자신을 둘러싼 행복에 의심을 품고 골짜기 너머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운명을 탐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그는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치와 상식에 대한 성찰들을 선보인다. 이 지적 순례는 유랑 중에 만나는 많은 군중들과 라셀라스 왕자 일행이 벌이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 대화의 범위는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성적 사유에서부터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이 지닌 불확정성, 인간관계의 사회적 가치 등에 이른다. 이 책은 18세기의 영국 작가인 세뮤얼 존슨의 풍자적 산문이라고 하고요. 절대적 행복의 환상을 비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4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얇은 편에 속하죠. 한 장이 한 두세 장 정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짬짬이 자투리 시간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읽으면서 허투루 써진 부분이 없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저 새들은 열매나 곡식을 쪼아먹고는 숲으로 날아가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뭇가지에 내려앉지. 그러고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연이어 노래를 지저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뮤트를 켜는 악사와 소리꾼을 불러낼 수 있어. 하지만 어제까지 나를 즐겁게 했던 소리들이 오늘은 지겨울 뿐이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더욱더 지겨워질 것이야. 나에게 있는 지각 능력 가운데 합당한 즐거움으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하지만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다는 느낌이 없단 말이야. 인간에게는 분명히 여기 이곳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감각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면 감각과는 다른 어떤 욕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채워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엄청나게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도 하차한 책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들을 다 언급하기에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오늘의 책수단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책태기를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이기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라셀라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책태기를 극복하고 또 다양한 책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책수다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